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저작물인 천예록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의 전북 정읍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무릎걸음으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아내와 며느리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땅 정읍에 김씨성을 가진 사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김생이라는 나이 20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김생은 이목구비도 훤칠하고 배움도 남 못지않았지만 귀하게만 키워서 그런지 행동이 유치하고 성품이 졸렬하였다. 어느 날 김생이 정읍에서 서울 본가로 가던 도중에 어느 촌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곳은 향교 유생인 교생의 집이었다. 저녁을 먹고 무료하게 앉았는데 마침 건너편 방의 창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몰래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에 구멍을 뚫고는 들여다보았더니 한 소녀가 빈 방에 앉아 등불 아래서 옷을 꿰매고 있었다. 걸려의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 김생의 눈에는 마치 선녀가 방금 하강한 듯하였는데 짐작하건대 교생의 딸인 듯하였다. 김생은 마음이 들뜨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방문을 열고는 뛰어들어가 억지로 욕을 보이려 하였다. 교생의 딸은 온 힘을 다하여 밤새도록 버티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김생을 달랬다. 소녀 비록 가난하고 천하지만 예절을 조금은 압니다. 지금 선비님이 예법에 어긋나게 범하고자 하면 내게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비님과 밀고 당기면서 이미 몸이 서로 닿아서 사실상 정을 통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나는 다른 곳으로 시집 갈 수도 없습니다. 선비님은 어째서 우리 아버님께 청하여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소녀의 생각에 아버님이 허락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선비님이 청하고 아버님이 허락하여서 우리가 예법대로 혼인하게 된다면 소녀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청해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그때는 나름대로 주선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일이라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비님은 어째서 부모님께 소녀를 달라고 먼저 청하지 않습니까? 김생은 똥 마려운 강아지 모양 설레발을 쳤다. 당신의 말도 옳으나 먼저 내 말대로 한 뒤에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소? 처녀가 갑자기 옷고름에 찬 은장도를 끄집어내더니 자기 목에다가 대고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부모님 허락 없이 외간 남자와 상종하는 짓을 저는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선비님이 일법에 따라 데려가지 않고 억지로 저를 겁탈하려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을 찔러 그 피를 선비님의 눈앞에 뿌릴 것입니다. 김생이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움을 비로소 알아채고는 말하였다. 알겠소이다. 내일 밝은 날 내가 당신의 아버님께 청하겠소. 말을 마친 뒤 김생은 자기 방으로 갔다. 날이 셀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에 그녀의 아버지를 보고 입으려러 한마디 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얼굴과 목이 먼저 붉어지는 바람에 끝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김생은 전혀 모르게 그 집을 빠져나와 도망치듯 서울로 갔다. 몸은 서울에 있으나 마음은 처녀에게 가 있어서 김생은 안절부절 견딜 수가 없어 미칠 것만 같았다. 며칠 지나 볼일을 마친 뒤 정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가 아직 일렀건만 김생은 그 집에 다시 투숙하였다. 밤에 또다시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범하려고 하니 그녀는 전과 다름없이 항거하며 말하였다. 선비님은 어째서 우리 아버님께 청하지도 않고 또 이런 막대먹은 행동을 하십니까? 김생이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다.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입을 열지 못하였소. 내가 맹세하리다. 내일은 기필코 청하려고 하니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안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세요.
그녀는 이런 지하에 김생의 애원을 딱 잘라 거절하였다. 밤새도록 서로 밀고 당기다가 이날도 역시 아무 소득 없이 김생은 그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에 그녀의 아버지를 보았으나 또다시 부끄럽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입을 열지 못하고 정읍으로 갔다. 며칠 뒤에 다시 핑계를 대고 서울로 가다가 교생의 집에 이르러 밤에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김생을 보자 말하였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웃마을의 수재와 정원을 하기로 부모님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만약 선배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못하신다면 저는 장차 제 나름대로 저희 뜻을 부모님께 밝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생이 놀라서 말하였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일은 내가 꼭 말씀드리겠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섭섭한 듯이 불쑥 처녀에게 내뱉었다. 당신은 우리 관계를 부모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단 말이오? 김생의 말을 듣자 기가 찬지 처녀는 길게 한숨을 쉰 다음 말하였다. 선배님이 지금까지 저를 아내로 데려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였으면서 감히 저를 겁탈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어째서입니까? 선배님은 남자이면서도 감히 말을 못하는데 저는 여자로서 어찌 차마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선배님의 행세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도 슬픕니다. 아마 이제 나에게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처녀의 말에 깜짝 놀란 김생은 이번만은 꼭 말씀드리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는 그 방을 나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그녀의 아버지를 보니 또다시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붉어짐에 끝내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며칠 뒤에 서울에서 정읍으로 가다가 교생의 집에 이르러 밤에 그녀를 찾아가니 그녀는 또다시 거절하며 말하였다.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날 김생은 여전히 우물쭈물하다가 정읍으로 가버렸다. 며칠 뒤에 다시 서울로 가고자 하니 아버지가 노하여 꾸짖었다. 너는 관아에도 있지 않고 서울 집에도 있지 않으면서 천리 먼 길에 늘 길에서만 살려고 하니 미쳐버린 것이 아니냐. 부친이 서울 가는 것을 금한 지 10여일이 넘자 마음속에 불이 난 김생은 그만 침식을 전폐하고는 방구석에 드러누웠다. 김생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막을 수가 없어 마침내 서울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김생이 교생의 집에 이르니 교생이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나왔다. 놀라 그까닭을 물으니 그가 비통한 가운데 입을 열었다. 내게 나이가 찬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진하겠다는 편지를 남기고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생이 그 말을 듣고는 교생의 팔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교생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내 딸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어찌 선비님이 우시오? 김생이 울다가 눈물을 거두고 코맹맹이 소리로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 말을 듣고 교생이 크게 노했다. 그렇다면 내 딸이 집을 나간 것은 당신 탓이오. 당신이 만약 한마디만 했어도 내 딸은 죽는다고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이오. 그 말을 전에 하지 않고 어째서 이제 한단 말이오. 이런 개망나니 같으니 당신은 나의 원수이자 내 딸의 원수이오.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목숨을 거두고 나도 죽겠소이다. 교생이 토실에서 도끼를 꺼내서는 김생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에 놀란 김생이 급히 말을 타고 도망쳐서 겨우 화를 면했다. 김생이 말 위에서 제 서름에 겨워 울면서 길을 가는데 저쪽 강가 근처에 노랑저고리에 다움 치마를 받쳐 입은 처녀가 보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다.
긴가민가 하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듯이 처녀는 치마에다 돌멩이만 주워 담고 있었다. 치마에 돌멩이를 담아 무얼 하려고 그러지? 하고 생각하는 그때 처녀가 이쪽을 한번 힐끗 보고 웃는 것 같더니 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다. 순간 뻔쩍 하고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놀란 김생은 말채찍을 휘둘러 속력을 내어서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뛰어들어서 처녀를 건져서는 얕은 강둑에다 옮겨놓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교생의 딸이었다. 등을 두드려 물을 토하게 하고 사지를 한참 주무르자 비로소 정신이 드는지 처녀는 살포시 눈을 떴다. 김생을 보자 놀란 얼굴을 하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에 피가 섞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김생은 그만 억장이 무너져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처녀를 말에 태우고 정읍관하로 날아갔다. 자기 방에다 처녀를 안돈시키고는 무릎걸음으로 부친에게 가서 일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고했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내 자식이 못나 빠진 것을. 한달음에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간 사또는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자식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허물을 참회하면서 애비를 봐서라도 모두 용서하시고 자식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식을 며느리로 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 번씩 무릎을 꿇은 지 한 달 후에 김생은 마침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교생은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을 말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양민들이 돈을 내고 신분 상승의 방편으로 향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생이 되면 군역의 면제는 물론 유생의 대우를 받기 때문이었다는군요. 권련은 그 여자라는 말입니다. 옷고름은 저고리의 깃끝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헝겊끈이라고 합니다. 수제는 예전에 미혼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토실은 창고입니다. 토단만 쌓아 그 위에 지붕을 덮어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억장은 가슴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인물인 인방이 편찬하고 김동욱 교수와 최상은 교수가 공역한 천예록을 인용 참고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채널과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사진 몇 장도 참고했습니다. 더하여 조선시대 화가 김중곤, 신윤복, 김홍도, 장승업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전북 정읍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사진과 이수정 기자가 찍은 랜드스케이프 타임즈의 사진, 네이버 블로그 김경기의 보랏빛 물결 넘실 때는 곳, 정읍 허브원 라벤더 축제의 사진, 네이버 포스트 댕댕이 라운지와 네이버 블로그 모형꾼 돌멩이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도 인용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